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7월 26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증시 분석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예, 여러분과 함께 증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사고가 났다는데 어떤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네요.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오늘 지수는 일단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지어졌지만요. 예. 종목별로는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좀 시비가 좀 교차했던 하루였었습니다. 오전장에는 큰 폭으로 내렸다가 또 오후장 막장, 그러니까 이제 끝마칠 장까지는 상승 무드를 탔다가 내리막에 또 다시 내렸네요.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마감은 강보합권에서 1910 딱 맞춰놓고 마감이 됐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극과 극장세였습니다. 네. IT 주들에게는 오늘 거의 지옥이었고요. 오늘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곤 해도 화학과 건설업종 이런 쪽들한테는 오늘 천국이라고 할까, 천당 이렇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완전 양분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시장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IT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는데요. 실적은 다들 사상 최대치 이런 수식어가 붙는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바로 급전직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모습처럼 일단 IT 주들에 대한 3분기, 4분기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쏘쏘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화학주나 정유주나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건설주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라는 그런 논조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투자 관련한 종목들 오늘 OLED 관련주들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상반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천당을 갔었다 하는데 이게 하루에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잠시 천당 구경만 하고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서 네가 살 곳은 여기라고 하는 건지 아직 모르죠, 그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의 네.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 사실 화학이나 정유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유가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다 벌어졌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점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제품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제품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 제품과 관련이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타이어 주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올라왔고요. 네. 또 2차 전지류들도 최근에 좀 타 전기차 업체 이제 수주설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큰 흐름은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좀 과도하게 투자가 되었었던 부분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좀 시장이 좀 과부하가 되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9월 달까지 공장들의 가동들을 줄여가거나 계속 없애가면서 오히려 과투하자 돼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원자재 관련 기초 소재 업체들이 되겠죠.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그 부분의 좀 기대감이 실리면서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지금 보시면 시장 수급 전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거든요. 네. 상반기 동안 계속 매도했던 외국인들 수급이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많이 연동을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터닝이 되고 있거든요. 매수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대로 역행하면서 우리나라 수급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 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화학하고 자동차. 딱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사고 있거든요. 섹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엔화가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누가 사겠어요? 막 이런 시각들이거든요, 사실. 네. 해외에서도 그다지 막 아주 좋아질 모멘텀도 없고 내수도 밀리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고 있으시나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상승 탄력이 좋지는 않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화학, 정유, 건설 쪽 이런 쪽에 손을 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가 뭐 1910선, 약 61선 정도에 다다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한 1950선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맥시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들을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의 영역이고 좀 오히려 조정받으면 기술적으로는 좀 접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좀 마음을 정하고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팔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좀 채워넣는다 이런 시각으로 좀 지금 최근에 시장에 좀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세가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다시 아베노믹스가 통화를 풀기 시작하면 잠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머물렀던 갈매기들이 다시 둥지를 박차고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 날아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일본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다들 뭐 오케이 긍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과 미국 시장이 된다라는 거는 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뷰가 거기에 딱 꽂혀 있거든요. 지금 일본과 미국 이제 잘하면 유럽도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선진 시장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선진 시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 좋아지고 경기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같이 연동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평가 국면은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뭐 분위기만 계속 좋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극단적인 상반기와 같은 좀 매도 그런 흐름은 조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차장은 우리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증시가. 우리 증시도 저평가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패대기 쳤다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패대기 침을 당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작용에 좀 채워넣어야 될 부분을 채워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으로 터닝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너무 비워뒀던 곳간에 일정 부분을 좀 채워넣는다라는 그런 매수세라고 일단 초반에는 조금 지금까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네.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줄어드느냐 마느냐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도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라는 게 원래 자영업자들의 그 무자료 거래, 음성적인 거래를 양지로 드러나게 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시도를 했던 건데 네. 그게 직장인들로서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됐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정책적 목적은 달성을 했으니까 없애자라고 했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이제 공제율만 조금 내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내년에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상당히 좀 저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내년에 그러면? 일단 지금 정해진 바는 없는데 내년부터 지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행 15%가 공제가 되고 있는데 10%로 또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쓴 돈의
돈에서 연봉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를 받았었는데 네. 이게 10%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급여가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 1,300만 원을 썼다. 네. 이러면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 15%를 공제를 받았는데요. 네. 이게 45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이 완전히 우리는 또 봉이다 이런 이야기를 틀림없이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반발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예.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원래 공제가 없다가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었던 건데 내가 갖고 있던 것을 갑자기 뺏긴다 이런 좀 기분이 강하게 듭니다. 네. 특히나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으로 불릴 정도로 소득이 낱낱이 떼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박탈감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정치권에서는 약간 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 개편안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논란은 있는데 일단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에서도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보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고소득자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원인데 고소득층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주고 있다, 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는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또 최근에 LG경제연구원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던데 5만 원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또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은 그 지하경제만 더 부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소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런 박탈감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또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세법 개정안을 내달 초에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면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뭐 등치기 세제 개편안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네. 만들어내시는데 머리를 쓰실 게 아니라 이런 네. 일이 벌어지면은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면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강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들 앞에서 유리지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의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지갑의 두께는 더욱더 줄어들고 얇아질 건데 소비 심리 네.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말 하반기 경제를 놓고도 관심사인데 네. 주변에서는 늘 지갑 닫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어제도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렇죠. 이게 경제생활에 대한 심리 지수를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7월 지수가 105를 기록을 해서 전달과 같았습니다. 소수점은 조금 달랐지만은 105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100보다 크면은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과거보다는 좀 낙관적인 것이고요. 네.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데 다행히 100은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측의 설명은 7개월 연속 100을 넘기고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개선되는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낙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경기 전망이라든지 또 소비 지출 전망, 생활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취업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전망들은 조금씩 점수가 좀 낮아진 것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꼭 굳이 이 김윤경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은데 2번, 3번, 수백 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귀를 닫아놓고 계시는지 마음을 닫아놓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예. 일리가 있네요. 예. 자, 그 가운데 이제 서민들은 돈을 빌려야 되고 가정이 형편이 소득이 줄다 보면은 결국은 대부업체나 뭐 네. 금융권에는 돈 빌리러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이런 그렇죠. 분들은. 그런데 네. 대부업체들에다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영업은 이분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6월 말 현재 봤더니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자의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대부 잔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2011년에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인하를 한 데다가 시중금리까지 내려가니까 대부업체들 중에서는 이렇게 고금리가 아니면 영업을 못하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문을 좀 많이 닫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업체들도 신용 위험이 큰 서민들에게 신용 등급이 조금 더 많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줄이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네. 대부업체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우면은 아무래도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이쪽밖에 없는데, 네. 정부는 일단은 뭐 헬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네. 기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 빈곤층이거나 아니면은 소득 분위계층에서 이 낮은 계층에 계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용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진짜로 이분들을 정책적으로 도와드리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낮은 금리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1금융권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2금융권으로 내려가서 10%가 넘는 금리를 물게 만들고 또 여기 이마저 불안하게 되니까 대부업체로 가가지고 30%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라는 정책을 할까요? 네, 근데 뭐 물론 언론도 좀 마찬가지인 것이 그 1금융권에서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또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민도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그 맥락을 짚고 네. 그럴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STX 같은 네. 대기업을 갖다가 1금융권이 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돈이 결국은 그렇죠. 말라버리죠. 네. 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 전세값 네. 요즘 많이 오른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네, 저도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확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000여 개 단지에 127만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3 평방미터당 전세 가격이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넘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넘는 데는 3년이 넘게 걸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뺀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가장 비싸서 539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전세값이 높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3.3 평방미터당 1,320만 원의 전세값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평균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일부 학군이 좋은데 이런 데서는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부동산을 학군이 좌우하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죠. 예. 그렇죠. 예. 우리 김윤경 기자는 자가십니까? 아니면 전세에 계십니까? 아니요, 저도 전세 살고 전세.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여튼 네. 이 사회에서 많은 좋은 뉴스를 뽑으셔가지고 우리 서민들 좀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피미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책과 영화 속의 경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 4부 금융기획 시간이죠. 유럽 재정위기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최근 잠잠한 유럽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로는 골뱅이 YTN 미출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에 오셔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에다가 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책 읽기 좋은 주말이 다가왔죠. 주말에 읽을 만한 경제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책 소개 경제 시간입니다.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부제를 가진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입니다. 와튼스쿨 역대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3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에 빛나는 이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가 저자인데요. 바로 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저자는 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 즉 강하고 독한 자가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뒤집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한 놈이 성공한다는 이 비즈니스의 오랜 명제는 틀렸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독한 놈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네. 우리 김은섭 칼럼니스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의아했었는데 네. 아주 지극히 많이 공감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현실을 보면은 강하고 독한 사람들이 먼저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도 실제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독한 사람들이 성공 사다리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또 연구 결과에도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 이 베푸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수입이 14%가 적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기라든가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은 2배가 높고요. 또 실력과 영향력은 22% 낮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이 현대 사회에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추론도 가능한데요. 저자 역시 그렇게 공감도 하고 또 이 주는 사람, 아낌없이 주는 사람 중에서 실패자로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또 성공 사다리에 진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세 가지를 보면요. 타고난 재능, 그리고 또 빛나는 노력, 그다음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공 요소로 네 번째가 바로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네.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저자가 이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테이커라고 불렀고요. 네.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을 매처,
그리고 또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주는 사람을 기버라고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 테이커나 매처보다 이 기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저자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은 또 기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커나 매처보다도 이 실적이 50%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동서고금의 어떤 이 기버들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성공하게 되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저자가 21세기는 기버의 시대, 즉 베푸는 사람이 이 성공하기 좋은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21세기는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든가 기버의 어떤 그 역할들을 많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 자체가 예전에는 독립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많은 조직이 협업을 하고 팀워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버의 역할이 더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네. 또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공도 한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가 기버들의 선행을 또 그들의 받은 어떤 그 감동이라든가 또 역할 또 그런 결과들을 많이 알리게 되다 보니까 그 기버의 역할이 더 커지고 또 그들의 선행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베푸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 바쁜 와중에도 누구를 돕고 또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기버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없이 이 베풀다 보면 녹초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또 뭐 호구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네. 반면 이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성공한 기버들을 보면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이익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도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버라고 해서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버 역시 테이커나 매처 못지않게 이 야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 기버는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즉 그 테이커의 성공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어떤 기존의 가치를 차지한다면 기버의 성공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기버가 성공을 하게 되는 근저에는 주위 사람들을 성공하게 한 다음 그것들을 유도해서 그 파급 효과에 의해서 결국은 기버가 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점령하는 이유는 기버가 이 신뢰와 또 신용을 쌓는데 약간의 시간은 걸리고 또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기버가 어떤 기버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가급적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봉사한다. 반면 직장에서는 상호 관계가 좀 더 복잡하다. 직업적으로 철저하게 기버이거나 테이커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세 번째 행동 유형을 선택한다. 그 유형은 바로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매처다.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는 매처는 남을 도울 때 상부상조 원리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을 보호한다. 당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원리를 믿고 인간관계란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처다.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행동 양식이다. 하지만 그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한 가지 행동 양식을 따랐더라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바뀌거나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양식으로 변할 수 있다. 당신이 연봉 협상을 할 때는 테이커,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기버, 동료와 전문 지식을 나눌 때는 매처처럼 행동해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일터에서 남을 대할 때
주로 한 가지 행동 양식을 선택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 행동 양식은 능력, 성취 동기, 기회와 더불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떨 때 보면 이 기버를 당연한 거다 너는. 네. 그죠? 너는 사회에서 가진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당연히 너는 기버가 돼야 되고 네가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호구구나. 앞뒤 생각도 없고 그냥 걷고 웃고 돌아다니니까는 바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이루어 나간 그 기버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나간 그 파급 효과를 본다면 순간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버가 지금 최근에는 이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과 약간 오버랩이 되는데요. 네. 이 마켓 3.0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문제점들, 즉 빈곤과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또 환경 파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버의 생각, 기버들의 행동을 확장한다면 마켓 3.0의 이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시장이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을 읽어보면 이제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짤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약간 내비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예, 아시다시피 그 캄스 슈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신발을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 소비자들이 신발을 삼으로 인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마켓 그렇죠. 3.0 시장에 어울리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또 함께 읽으면 좋을 법한 책은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지면서 이기는 관계술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단서들과 다양한 심리 기법들을 활용해서 네.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또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심리전에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내 편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내용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구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경제라는 것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 대통령과 5.18이 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이 5.18을 소재로 한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조근현 감독의 26년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는 원래 2006년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재했던 그 만화가 강풀 씨의 작품이 원작입니다. 네. 저도 이게 화제가 됐던 영화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개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화 원래 이제 광주에서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총을 겨눴던 계엄군이 26년 뒤에 복수국을 나선다는 게 기본 골격인데요. 그 대상이 이제 최종 명령권자인 그 전직 대통령을 사실상 좀 상징을 합니다. 네. 그 사람에게 직접 이제 총을 겨룬다 이런 설정은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는데 네.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그 광주의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런 좀 진행형인 현대사를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그 크랭크인이 되는 시점에서 돌연 좀 투자가 중단이 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2012년에 이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마침내 영화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때 1호 투자자가 그 가수 이성환 씨이기 때문에 더 회자가 됐던 영화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성환 씨에게 왜 이 영화에 투자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정의감 때문이다. 어렸을 때 배웠던 정의를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다. 또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가수 이성환 씨가 말한 정의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글쎄요, 뭐 아마 정확하게 이제 이성환 씨가 정의가 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 그 5.18과 관련됐던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을 준비하다가 오늘 오프닝을 섰다가는 괜히 이 말이 험하게질 수가 있어갖고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신문 헤드라인 중에 나온 게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던 분 부귀 영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구자지만은 육자로 뒤바뀌어졌어요. 그죠? 네. 네. 아마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그 많은 주제 이야기거리도 됩니다만 영화에서는 어떻게 풀이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 영화에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정의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5.18의 희생자들이 가졌던 그런 분노 네. 그리고 아픔 이것을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영화식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5.18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그죠? 예. 있었죠. 사실 5.18 관련된 뭐 이런 영화가 적지는 않았는데 네. 역시 영화가 좀 파격적이라는 게 이제 직접 이제 총을 겨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설정이 좀 독특했던 것 같고요. 네. 영화 좀 줄거리를 한번 대충 보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나고 이제 26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누나를 잃었던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곽진배는 건달이 되고요. 이제 신미진이라는 아이는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됩니다. 또 이제 권정혁이라는 아이는 또 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들 가족들에게 총을 겨눴던 계엄군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보안업체의 대기업 회장이 되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커서 이제 하는 일들은 다 달라도 역시 공통분모가 있는 게 이제 광주에서 희생자라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만나서 어떤 이제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 이제 그게 그 간략적인 줄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뭐 광주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광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광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지만 일단 객관적인 역사의 자료를 놓고 보면 분명한 것은 26년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의 군이 우리의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놓고 발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6.25를 동족 상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북계를 우리의 주적이라고 꼽고 있고 또 반드시 그건 주적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논란이 벗어나는 문제라서. 예. 그럼 아마 또 토론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을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복수를 위해서 등장한 인물, 역할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각기 이제 다른 직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합니다. 하필이면 저 건달 이름이 또 곽진배예요. 예. 네. 이제 그 건달 이제 곽진배는 이제 몸을 이제 위로 붙여가지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사는 안가에 진입을 하고요. 역시 이제 또 사격 출신 사격 소녀 또 신미진은 이제 고공 크레인 위에서 그 사람에게 또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 이제 권정혁은 경찰서에서 안가 내부의 정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일정 같은 것을 빼내는 역할을 하고 대기업 회장인 김갑세는 자신의 뇌물을 이용해서 안가에 잠입을 해서 그와 독대를 합니다. 이런 역할 분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쪽으로 지금 풀을 해보면 특히 역할을 이제 분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업에는 기술적 분업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분업은 흔히 이제 전문화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 갑자기 이 26년 영화 제목이 분업으로 내려가니까 좀 그렇지만 어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역할 분담을 분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업 이야기가 나온 게 크지 않죠. 포드 자동차 이후부터입니까? 네, 사실 분업, 그렇죠. 실제로 적용이 된 것은 포드 자동차부터고요. 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전에는 한 사람이 이제 전 공정을 다 맡아서 생산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업은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그 자본주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분업을 주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애덤 스미스입니다. 네. 국부론을 통해서 분업은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 이런 뭐 분업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면 뭐 이 영화 자체도 4명이 나올 필요가 없었지 않았냐는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본업에 대해서 이 핀 공정, 얘가 유명하죠. 그죠? 앞에서 제가 아담 스미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핀 제조 공정을 통해가지고 본업의 효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5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핀을 핀을 한 사람이 만들면 하루에 약 한 2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10사람에게 만들어봐라. 이러면 200개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 핀을 만드는 공정을 하면 18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0명이 만드니까 하루에 무려 48,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4,800개의 핀을 만들어냈는데,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얼마나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는데, 이런 이제 분업을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이제 분업 이론은 20세기 그 제조업에 큰 혁명을 가져왔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업을 가장 잘 현장에 적용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자동차왕 포드입니다. 포드가 했던 게 이 자동차 공정을 한번 세세히 한번 나눠봤는데 모델 T의 경우는 공정을 무려 7,782개로 나눴습니다. 포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공정 중에서 949개의 공정은 육체적으로 강한 남자 숙련공이 할 수가 있고 3,338개의 공정은 보통 체력의 남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정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그냥 부품만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립을 하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포드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되는데 이제 분업은 이제 그 뒤에 뭐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우리 흔히 말하는 3S 운동으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동이 나누어진다는 건데 대량 생산 체제로 나가면서 그죠? 그러면 경쟁력과 관련된다. 그러면 국제무역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국제무역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론이 바로 또 분업이 될 텐데요. 각 나라가 서로 잘 만드는 것을 교환을 하면 전체 부가 늘어서 다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영국의 경우 이제 그 곡물법 폐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곡물의 수출을 막는 원래 그 곡물법이라는 게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은 이 곡물법을 폐지를 하고 차라리 곡물은 수입을 하고 공산품만 집중 수출하는 나중에 그런 전략을 펴게 됩니다. 이랬더니 훨씬 이제 영국의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국가 간의 분업은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저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선진국은 계속해서 고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또 불균형을 또 낳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데빌 리카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교 우위론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진국은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만들고 또 개도국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생산성이 낮은 쌀 이런 곡물 쪽 재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즉 후진국이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선진국들이 그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분업도 이제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뭐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전체 큰 공정 중에 이제 한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 와서 이제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게 바로 분업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기술적 분업 말고 또 사회적 분업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 사회적 분업이라는 게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좀 전문직을 만드는 그런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그 자신의 영역만 알고 다른 영역을 모르는 그 상태가 좀 심화가 돼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에서 4명이 분업해서 전직 대통령을 징벌하려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크레인에 올라가고. 맞습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4명, 사실 분업이 잘 되려면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4명 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산 것도 다르다 보니까 계속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사실 끝을 안 보여줍니다. 사격선의 신미진이 이제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긴 쏘는데 이제 총을 쏘는 총소리만 들리고 영화를 끝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쏜 총인지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지 않고요. 다만 이제 영화 말미에 이제 간접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이 탄 차로 추정되는 그런 차량들이 세종로를 지나서 광화문 사거리를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판단은 관객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약간 프랑스 영화 같은 그런 여운을 주고 그죠? 네. 이 총소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이성환 군이 생각했던 그 정의 뭐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재밌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렬 기자였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괜찮다.
올리브 오일 묻은 명품 니트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기획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잠잠하죠. 재정위기 이후에 잠잠한데 이 9월 독일 선거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지연내관 또는 잠재되어 있는 내관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최근 유럽 현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와 유럽 경제 분석서를 내신 분입니다. 한양대 경영학부의 임형록 교수 두 분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짚어보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경제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리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이 모든 것을 저희 방송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연결 재무제표 보듯이 들여다보시면 재밌는 시나리오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